예, 안녕하세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해외 기술 이전의 실무라는 제목으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제 그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기술 이전이 관련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제공해서 뭐 이제 라이센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술 자체를 양도한다든지 또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살 만한 외국의 투자자가 있다 또는 이제 외국의 큰 글로벌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 이전은 하나의 이제 토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를 기술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제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곳이라면 오늘 강의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잘 들어보시면서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간단한 양력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기술 이전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한번 좀 용어 정의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인바운드는 글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기술 이전인데 기술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까 뭐 해외에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바운드 해외 기술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웃바운드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외국 회사가 양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사용권을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이제 아웃바운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한 지가 이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거의 한 7, 80%는 주로 인바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일본, 뭐 미국, 독일 이런 데 이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하는 이 기술 이전 업무 중에서 한 7, 80%는 아웃바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도 많이 이제 향상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런 아웃바운드 기술 이전의 경우가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예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고 할 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법에 보면은 기술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기술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이거를 전체를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다, IP다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그 좁은 의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이것들을 뭐 보여주는 기술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브로드하게 기술이다라고 이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전하는 거니까 뭔가 트랜스퍼한다, 양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법에서 말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 지도라든지 아니면 공동 연구라든지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기술 이전도 이런 조금 넓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 이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양도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한다라고 하면 기술을 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특허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특허를 필요로 하는 회사한테 내가 내 특허를 양도할 때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기술 이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율상 가장 많은 경우는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센스는 이제 이용권을 주는 거죠. 이 라이센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 해석하는 단어는 되게 다양해요. 보통 우리가 이용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시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번역을 하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특허법에서는 실시라는 개념을 쓰고요, 상표법에서는 사용이라는 개념을 쓰고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되는 지재권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쓰는데 영어로는 그냥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공동 연구 개발도 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에 대한 이용의 문제, 그리고 새로 연구 개발되는 결과에 대한 이용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동 연구 개발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동 연구 개발의 과정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작 투자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합작 투자다라고 하면 한쪽은 돈을 대고 한쪽은 기술을 댄다라고 해서 이제 합작법인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뭐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합작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기술이 있는데 그럼 나는 기술을 투자하고 현지에 있는 로컬 파트너는 이제 자금을 투자해서 현지에서 합작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을 위에 1번, 2번에 있는 양도의 방식으로 줄 수도 있고 라이센스의 방식으로 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출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금이죠. 자금으로 출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술을 통해서 출자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출자의 내용은 기술을 아예 그냥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도 있지만 사용권, 라이센스를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도 현물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합작 투자 합작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기술 이전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고민하는 거죠. 내가 저 회사의 기술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기술만 그냥 빼오게 되면은 사실은 후속적인 개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로 상용할 수 있는 인력 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가 저 회사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회사 자체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술과 더불어 같은 인력도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기술 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 기술 M&A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저런 이제 기술에 대한 니즈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술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도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이 기술, 우리 회사의 기술을 어떤 형식으로 보유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내용입니다. 뭐 크게 보면은 지재권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거나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지재권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재권 중에는 뭔가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지재권이 있고요,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은 내가 그 나라의 어떤 관청에 등록을 해야지 그제야 비로소 이제 권리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도 이거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글자 그대로 비밀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뭐 등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가 비밀로 잘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냐? 가장 큰 차이는 공개예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한 20년간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권리를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대가가 뭐냐면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술을 공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내가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갖게 되지만 다른 경쟁사도 내 기술을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되려면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이라든지 뭔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 기간도 20년이고요. 보호 범위는 이제 사실 특허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텐데 청구항이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개 기재가 된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에 따라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밀로서 잘 관리하는 게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 비밀로 보호하다가 누군가가 우리 직원이든 뭐 외부 사람이든 누군가가 우리 영업 비밀을 일반에 공개해 버리면 그 즉시로 제 영업 비밀은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코카콜라의 그 성분 배합비 이게 아주 뭐 대표적인 이제 영업 비밀인데요. 이 코카콜라의 배합비는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같은 비행기도 타지 않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회사의 기술을 나는 특허로 보호할 거냐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거냐 이 두 가지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특허로 보호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특허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유의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특허를 보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이 스타트업 특허의 상당수는 전시용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청구항만 뭐 몇 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미비한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특허로 우리 회사의 기술을 보호받는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이 특허를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우리가 회사를 설명할 때 우리 회사는 기술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그러면 특허 몇 건이나 출원하셨어요? 등록하셨어요? 뭐 이런 걸 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우리 기술 기업인데 아직 특허 한 건도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얘 기술 기업 맞아? 기술에 대한 이해 있어?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특허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과연 특허를 내가 몇 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술 기업이고 우리 회사의 경쟁사가 지금 시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정말 특허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특허를 잘 써야겠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말 좋은 특허, 정말 강한 특허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많이 묻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내 기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기술을 잘 알아야 사실은 그걸 가지고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변리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뭐 보호 범위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뭐 의견을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우리 회사가 전체 이 기술에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은 어디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 있어야 사실은 이제 특허가 제대로 출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결국은 이제 내가 쓰는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권리가 보호되다 보니까 좋은 변리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그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출원 많이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이 이제 그 변리사님이 해당
그 특허 출원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출원 비용들을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정부 출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출원된 특허들은 이상하게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정말 중요한 특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우리 회사의 예산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허라고 하는 것은 출원할 수 있는 시점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품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을 출시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우리 회사는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계획이 있다. 예컨대 미국이든지 EU든지 이런 해외 지역에 대한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해외 특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특허 침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고요. 그리고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저희가 미국 특허 분쟁 생기면 얼마나 비용 드나요? 라고 물어보면 변호사 비용만 이제 5억에서 10억, 대기업들은 한 건에 한 100억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쓸 정도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을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그 시장이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의 목적으로라도 그 특허를 해외에 어떻게 출원할 건지, 어떻게 여기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보호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기술을 뭔가 이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는 누구죠? 회사라는 법적인 엔터티가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연구원들이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는데, 특허라고 하는 제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특허하고 저작권을 약간 비교해 보면, 자, 저작권은 회사의 직원이 뭔가를 만들어요. 창작을 해요. 그러면 그 창작물은 그냥 그 자체로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뭐 배경은 있겠습니다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특허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회사의 특허가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 특허, 그 기술을 개발한 직원한테 귀속이 됐다가 권리 승계라는 절차를 통해서 회사로 그 권리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하고 특허가 이게 이제 회사로 권리가 귀속되는 절차나 방식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직무발명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슬라이드에 보면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했는데 그것이 성질상 사용자,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리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면 이것은 직무 발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의 직원이 자기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발명했으면 이것을 직무 발명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이 직무 발명은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이 권리가 이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발명과 관련해서는 권리의 귀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정당하게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보통 이런 기술 이전이 가장 활발한 곳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임상 시험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임상 시험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는 뭐 수십억, 많게는 몇 조 원까지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새로운 뭔가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신약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임상 시험 1상 또는 2상을 하다가 그 이제 제품을 이제
해외에 보내게 됩니다. 라이센스를 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실사라는 그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직무발명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이 정말 회사에 정확하게 귀속돼 있나, 소유권이 정확하게 귀속돼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직무 발명을 이렇게 예약 승계, 다시 말해서 권리가 회사로 이제 미리 승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직무 발명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근로 규정이라든지 근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입사해서 체결하는 그런 서약서 같은데 이런 직무 발명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대부분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 발명자로부터 직무 발명의 완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개월 내라는 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런 직무 발명 규정이 있으면 이 직무 발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가 4개월 내에 서면으로 그거 내가 회사에서 승계할게라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회사에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끔씩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내가 저 친구를 R&D를 하라고 채용을 했고 그 R&D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해서 다 주는데 왜 또 내가 별도의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에서는 이 직무 발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은 이제 뭐 판례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 발명을 통해서 사용자, 회사가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회사나 그 직원이 그 발명의 완성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 정당한 보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발명 규정을 보면 여기 출원 보상, 다시 말해서 출원했을 때 얼마, 그리고 등록했을 때 얼마, 그리고 실시 보상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특허가 실시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출원 보상이나 등록 보상은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액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실시 보상의 경우에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특허가 이제 외부로 나갔다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했으면 라이센스 비를 받을 거고요, 양도를 했으면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아는 거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가 자체적으로 특허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본 거야? 라고 이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쟁 발생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 청구의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이런 승계 의사가 계약에 의해서 또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원에 관해서 뭐 그냥 결제 절차에다가 서명했으면 그러면 뭐 권리 승계되는 거 다 용인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이제 승계의 의사가 있다, 또는 양도의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기로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쉽게 추인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업원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이제 직무 발명과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내에 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급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그 통지 기간을 이미 놓쳤다. 그래서 이미 이제 회사로 자동적으로 승계되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양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대신에 그 양도 대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 발명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직무 발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조금 넘어가고요. 나머지 다음 이슈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직무 발명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또 하나 이제 내가 기술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내가 해외에 이전하려고 하는 기술이 규제 대상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있어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래는 8개 분야였는데 조금씩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로봇 이렇게 이제 확대되면서 현재 12개 분야의 73개 기술군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보톡스라고 그러죠.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이제 독소를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딜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주로 미용에 쓰이는 거다 보니까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딜을 하면서 혹시나 해서 이제 계약 체결되고 하면은 곧 이제 돈 입금하고 막 그래야 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찾아봤는데 이게 보툴리늄 톡신이 이 이제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 체결하기 직전이었는데 이거 지금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다시 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승인도 받고 이 절차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되게 낭패였죠. 왜냐하면 어떤 계약이든 간에 이제 이때 계약 체결하고 돈이 언제 들어오고 공시 언제 하고 이런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미리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모든 절차를 홀드시키고 정부에다가 승인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난감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내가 이전하려고 하는 기술이 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여기 이제 핵심 기술의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전 신고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뭔가 반려된 경우는 사실은 극히 예외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승인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절차가 1, 2개월 들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들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출 승인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할이 이제 산업부인데요. 산업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또 이제 내부 검토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 통보하게 되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1, 2개월이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우리 기술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상으로는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이 국가 안보에 뭔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술 이전 거래 자체를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계약을 했으면은 원상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이제 행정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쌍용차 M&A를 하면서 우리나라 쌍용차의 기술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막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기술 이전에는 이런 인수 합병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핵심, 그러니까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수 합병 이런 것조차도 금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로 인해서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야 니네 그런 주식 이전 인수 딜 하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 규정들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전략기술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평화라든지 뭐 안전유지, 국가 안보 이런 것과 관련된 경우는 이제 아주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전략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그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무역법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 이전의 경우에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만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R&D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뭐 적게는 한두 건, 많게는 여러 건이 이제 같이 관여돼서 기술 개발을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 자금만으로 개발된 결과냐, 아니면은 국가의 연구 자금을 받아서 개발된 결과냐가 사실은 이제 불명확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조 원이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이제 그런 법률 관계라든지 권리 관계들을 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재권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개발한 업체, 개발한 기관이 권리를 소유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설령 내가 그 실제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거나 아니면 사용권을 설정할 때는 승인이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연구개발 결과물을 예컨대 양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이제 정부에 반환해야 되는 기술료가 다 마무리됐을 때 양도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출원 중인 권리 아니면 개발 중인 권리도 사실은 양도할 수 있지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권리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제 연구개발을 하는데 국가 자금도 받아서 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분리가 돼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 연구개발 자금이 안 쓰였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이거는 이러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개발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관련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은 사실은 뭐 이제 주요 라이센스 계약의 이제 대상이라든지 뭐 이제 라이센스의 스코어 범위라든지 뭐 로얄티의 분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해외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히나 기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내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고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되고요. 또는 우리 회사를 다른 큰 회사에서 양수해가는 거, M&A 해갈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내가 어떻게 보호할 건지, 특허로 보호할 건지, 영업비밀로 보호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의 그런 직무발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에 이제 국가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하고 또 이전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